조선 후기 서해 어느 포구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대로 곡물과 소금을 실어 나르던 상단의 안주인이 새 며느리를 들였단 소식이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낮잠이나 자는 게으름뱅이로 소문난 처녀를 골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장사치 집안 살림을 게으른 며느리에게 맡기다니. 그 상단도 이제 끝이구만. 심지어 며느리 후보로 뽑혔다는 소식이 처음 돌았을 때 저작거리에서는 이 처녀가 하루도 안 되어 떨어질 거라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해 은포마을 여시 상단은 3대째 곡물과 소금을 배로 실어 나르며 포구를 지켜온 집안이었습니다. 갯내음이 짙게 밴 창고 앞마당에는 새벽마다 짐꾼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저작거리에는 여시 상단의 깃발을 단 배가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편을 여인 지 3년 안주인 박씨 부인에게는 26 외아들 여형규가 있었습니다. 상단의 안살림을 맡길 며느리를 들이려 했지만 중매쟁이들이 물어오는 혼처마다 셈이 어둡거나 마음이 얕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씨 부인은 저작거리에 방을 붙여 직접 며느리를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후보로 3명을 골랐습니다. 조단이는 셈이 빠르고 예의범절이 반듯한 큰 객주집 딸이었습니다. 붓글씨도 곱게 쓰고 걸음걸이 하나까지 흠잡을 데 없어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그녀를 다음 안주인감으로 점찍고 있었습니다. 임소원은 마음씨가 곱고 상냥하여 저작거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에게도 살갑게 말을 걸고 힘든 일이 있는 이웃을 보면 눈물부터 글썽이는 여린 심성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백여울. 이 처녀는 이미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집 딸은 대낮에 좌판 옆에 앉아 꾸벅꾸벅 존다더라. 손님을 상대하다 말고 조는 모습을 여러 번 들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좌판을 지나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절에서야 시집이나 가겠나 하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아들 형규가 자신이 직접 아내를 고르겠다 나섰지만 박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르면 얼굴을 보고 고르는 것이다. 나는 저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 속을 보겠다. 형규는 못마땅했지만 어머니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단 마당에 새 처녀가 나란히 불려나오고 3가지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험은 저울로 소금 한 되를 달아 손님에게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조단이는 눈금 하나 어긋남 없이 정확했고 임소원은 손님이 좋아하도록 눈금보다 조금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여울은 저울추를 받아들고 한참 이리저리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저울추를 몇 번이고 굴려보고 귀에 가까이 대어 흔들어 소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 저울추 무게가 이상합니다. 겉은 관에서 낙인을 찍은 표준 저울추인데 손에 쥔 무게가 예전 것과 다릅니다. 구경꾼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사치 딸이라면서 저울 하나 제대로 못 다루나. 누군가는 낄낄대며 옆 사람과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둘째 시험은 배가 풍랑으로 늦게 들어와 곡식이 모자란 날 몰려든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좌판 앞은 순식간에 아우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단이는 규정대로 순서를 매겨 응대했지만 사람들의 다급한 사정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임소원은 손님들에게 연신 사과하느라 정작 아무것도 팔지 못했습니다. 백여울은 줄 선 사람들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저마다 다급한 얼굴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초조한 기색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늙은 뱃사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울은 망설임 없이 그를 가장 먼저 불러 곡식을 내주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이들이 항의하듯 웅성거리자 여울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 어른은 오늘 안에 곡식을 팔지 못하면 배를 놓칩니다. 순서보다 사정이 급한 사람이 먼저지요.
뱃사공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시험은 앞선 두 시험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새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상단의 장부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기록을 발견한다면 어찌하겠느냐? 조단위는 우서른께 조용히 아뢰고 처분을 기다리겠다 했고 임소원은 괜한 소란을 만들까 두려워 모른 척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백여울만이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밝혀야지요. 감추면 당장은 조용해도 상단 전체가 무너집니다. 좌중에 정적이 흘렀고 되바라진 계집이라는 수군거림도 들렸지만 박 씨 부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새 처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이튿날 박 씨 부인은 며느리로 백여울을 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도 저희끼리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들 형규조차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하필 저 아이입니까? 저울 하나 제대로 못 다룬다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박 씨 부인은 짧게 답했습니다. 내 눈을 믿어라. 이 결정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기 열흘 전 박 씨 부인이 직접 백여울의 집을 찾아갔던 밤의 일이었습니다. 여울의 아버지 백감고는 한때 관에서 저울과 되를 관리하던 도량형 감고였습니다. 그러나 5년 전 시장의 표준 저울추를 몰래 조작해 뒷돈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고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 집안이 기울고 아버지는 화병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어머니마저 일찍 세상을 뜬 터라 병든 아버지와 어린 두 동생을 건사하는 일은 오롯이 여울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울이 어렸을 적 아버지는 저울추 하나를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저울은 사람의 마음과 같단다.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이 억울해지는 법이야. 저울을 보는 사람은 늘 양쪽을 다 살펴야 한다. 여울은 그 말을 잊지 않고 아버지가 자리에서 쫓겨난 뒤에도 몰래 저울추를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몰락한 감고의 딸을 손가락질했지만 여울은 언젠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날이 오리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여울은 아버지가 관하로 끌려가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했습니다. 관졸들이 들이닥쳐 아버지의 저울과 되를 모조리 압수해 가던 날 18비였던 여울은 마당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어머니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가면서도 뒤돌아 여울에게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밝혀질 게다. 그 말이 5년 내내 여울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소문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고자 종 하나만 데리고 밤늦게 여울의 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살인문 틈으로 지켜본 그 밤 여울은 해가 지자마자 폭우로 나가 늦게 들어온 배에 짐을 부리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삭슬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무거운 곡식 가마니를 밤새 날랐고 어깨는 벌겋게 쓸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의 이마를 짚어 열을 살피고 동생들을 씻겨 재운 뒤에야 아버지가 남긴 낡은 저울과 되를 꺼내 눈금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저울추의 무게를 손끝으로 익히던 여울은 동이 틀 무렵에야 잠시 눈을 붙였다가 동생의 기침 소리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울이 낮에 조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밤새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실마리를 놓지 않으려 애썼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 밤 박 씨 부인은 살인문 밖에 선 채 오래도록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실 박 씨 부인에게는 또 다른 근심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여시 상단에 배가 실어 나르는 곡식이 관의 표준 저울로 달면 늘 조금씩 모자랐습니다. 뱃길에서 축이 난다고만 여겼지만 유독 은포마을의 공용 저울을 거칠 때마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이것이 예사롭지 않다고 여겨왔지만 혼자 힘으로는 파헤칠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울과 되를 볼 줄 알고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며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며느리 간택의 진짜 이유는 이미 그 밤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간택 소식을 들은 여울은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 때문에 시집 갈 수 없다며 직접 찾아와 거절했습니다. 저는 상단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는 여울에게 박씨 부인은 오히려 그 대답이 마음에 들어. 그렇다면 내가 너의 친정에 곡식과 의원을 보내 돕겠다고 청했고 이 한마디로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믿음이 오갔습니다. 혼례를 치른 첫날 형규는 여울에게 상단의 창고와 배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울은 곡식 자루를 두드려보고 무게를 가늠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곡식을 이렇게 정갈하게 쌓아두시다니 이 집 살림 솜씨가 대단하네요. 형규는 그 말에 속으로 놀랐습니다. 소문과 달리 곡식과 저울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밝은 눈을 가진 아내였습니다. 그는 문득 저 눈썰미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졌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낮이면 여전히 꾸벅꾸벅 조는 모습에 형규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뒤 조단이는 자신이 아닌 여울이 안주인 자리에 앉은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녀는 여울이 게을러 상단 살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실은 여울이 낮에 조는 까닭이 밤마다 박씨 부인의 지시로 지난 장부를 몰래 살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여울은 굳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라이벌 객주인 고행수는 매수한 감고 최가를 앞세워 백감고의 옛 누명을 다시 들쑤셨습니다. 뇌물 감고의 딸이 상단 며느리가 되었다는 방이 저작거리 담벼락마다 나붙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렸습니다. 여울의 어린 두 동생마저 저작거리에서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울며 돌아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여울은 동생들을 품에 안고 다독이면서도 속으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다 못한 형규가 묻자 여울이 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울추 하나도 사사로이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형규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5년 동안 아무도 나서서 밝히지 않았소? 여울은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습니다. 밝히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울과 문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저희 집엔 아버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 누가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던 형규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박씨 부인은 여울을 조용히 사랑채로 불러 지난 5년치 선적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여울은 밤을 새워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배에 실을 때 잰 무게와 은포마을 저울로 다시 잰 무게가 해마다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상단 곡식에서만 그 차이가 큽니다. 박씨 부인이 속내를 털어놓자 여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아버지께 배운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울은 아버지에게 배운 저울 보는 눈으로 진상을 밝혀보겠다 자청했습니다. 그날부터 여울은 밤마다 몰래 공용 저울이 보관된 창고를 살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좌판을 지키다가도 밤이 되면 남몰래 창고 열쇠를 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저울 감별법대로 표준 저울추의 무게를 하나하나 손으로 가늠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촛불 아래 웅크려 앉은 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저울추 하나를 100번 넘게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촛불이 절반쯤 타들어갔을 무렵 여울은 결정적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관에 낙인이 찍힌 표준 저울추 몇 개의 속이 몰래 파여 가벼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손에 쥐면 미세하게 가벼웠습니다. 여울은 숨을 죽이고 저울추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 저울로 곡식을 달면 실제보다 늘 적게 나오는 것으로 기록되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고행수의 창고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5년 전 누명을 쓴 것도 이 조작을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없애기 위함이었다는 무서운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여울이 이 사실을 알리자 박 씨 부인이 비로소 속내를 밝혔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고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나는 그날 밤 내가 무엇을 위해 저울 눈을 익히고 있었는지를 보았다. 다만 정보가 새어나갈 것을 염려해 형규에게는 아직 알리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매수된 창고지기를 통해 여울의 움직임이 고행수에게 새어나가고 말았습니다. 고행수는 낯빛이 하얗게 질려 그날 밤 안으로 조작된 저울추를 모두 배에 실어 바다에 던져 없애라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저울추를 실은 거룻배가 몰래 포구를 빠져나가려 하자 여울은 옷자락을 걷어붙이고 뒤를 쫓아 배에 올라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은 파도가 뱃잔을 때리는 소리만 들리는 캄캄한 바다 위에서 배가 먼 바다로 향하는 사이 여울의 존재를 눈치챈 뱃사람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인연이 겁도 없이 사내 하나가 소리치며 자루를 빼앗으려 했지만 여울은 온 힘을 다해 붙들었습니다. 몸싸움 끝에 여울은 증거가 담긴 자루를 품에 안은 채 차가운 밤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알고 배를 몰아 쫓아온 형규가 물살을 헤치고 뛰어들어 여울을 건져 올렸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여울은 품 안의 자루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울추예요.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도 상단도. 그 말끝에서 형규는 아내의 절박함 말고는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형규는 어머니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울추 조작의 전말, 백감고의 억울한 누명, 그리고 어머니가 여울을 며느리로 고른 진짜 이유까지 하나하나 듣는 동안 형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오해하고 서운해했던 아내가 실은 밤마다 상단과 친정,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홀로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울이 낮에 좌판 옆에서 졸 때마다 속으로 흉을 보았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라 형규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울과 함께 형규는 조작된 저울추를 관아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행수에게 뒷돈을 받아온 현감은 저울추 몇 개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소장을 물리쳤습니다. 이런 것을 관아에 들고 오다니 상단의 채통이 말이 아니구나. 현감은 오히려 호통을 치며 두 사람을 관아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오히려 상단이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렸고 오랜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앞에 쌓여있던 곡식 자루도 하나둘 팔리지 않은 채 남았고 하인들 사이에서도 상단이 곧 문을 닫을 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자신이 이를 그르친 것은 아닐까 자책하는 여울에게 박 씨 부인이 다독였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보지 않았다. 이 어미를 믿어라. 바로 그 무렵 은포마을 저작거리에는 낯선 나그네 한 사람이 며칠째 머물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에 집신을 신고 보찜 하나만 맨 이 사내는 사실 암행어사 이도경으로 지방 관아의 부정을 살피려 신분을 감춘 채 여러 고을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여울이 시험을 치르던 날 저작거리 한켠에서 우연히 그녀가 저울추의 이상함을 짚어내던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저 눈썰미 좋은 처녀라고만 여겼지만 이후 은포마을에 며칠 더 머물며 공용 저울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을 여러 차례 귓결에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울의 행보를 눈여겨보던 이도경은 현감이 저울추 증거를 묵살했다는 소문을 듣고 마침내 신분을 밝히며 여시 상단을 찾아왔습니다. 이도경은 여울이 건져낸 저울추와 지난 장부들을 밤새 직접 살폈습니다. 저울추의 속을 갈라 확인하고 장부의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조한 끝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좌다.
이튿날 이도경은 관아 마당에 관원들을 불러 모은 뒤 그 자리에서 품속에 암행어사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놀란 현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현감과 감고 최가는 그 자리에서 파직되어 포박되었고 고행수의 객주는 곧바로 수색당했습니다. 창고에서는 조작에 쓰인 연장과 뒷돈 장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매수되었던 창고지기의 자백으로 5년 전 백감골을 몰아낸 것도 저울추를 바다에 버리려 한 것도 모두 고행수의 지시였음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5년 만에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다는 소식에 여울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형규는 그런 아내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조정의 판결로 고행수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되었으며 은포마을의 공용 저울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새 저울추를 나눠주던 날 저작거리 상인들은 저마다 손에 쥔 저울추를 이리저리 살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감고의 누명은 공식으로 벗겨지고 복권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교지를 받아든 백감고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몇 번이고 쓸어보았습니다. 여울의 어린 두 동생도 그제야 마음 놓고 저작거리를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규는 장인을 찾아가 깊이 절하며 그간의 서운함을 사죄했고 떠났던 거래처들도 하나둘 되돌아왔습니다. 소문을 퍼뜨렸던 조단이는 마을에서 얼굴을 들지 못해 이웃 고을로 떠났고 임소원은 여울이 물에 빠져 다친 몸을 낫게 할 약초를 손수 구해오며 오랜 벗의 진심을 뒤늦게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백감고의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규가 여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게으르다 여겼던 내가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었소. 매일 저작거리를 지나면서도 진실을 보지 못했으니 말이오. 여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게으른걸요. 지금도 눈이 스르르 감기는걸요. 부부는 그제야 처음으로 마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몸이 다 나은 뒤 여울은 상단의 저울과 장부를 도맡아 관리하게 되었고 그녀가 매긴 눈금은 포구에서 가장 정확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한때 게으르다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상단이 다시 산 것은 다 며느리 덕이지. 박씨 부인은 훗날 늙은 유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은 낮에 얼마나 부지런한가로 볼 것이 아니다. 밤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지키려 깨어있는가 그것으로 보아야 하느니라. 그해 가을 은포마을에서는 새 저울추를 기념하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저작거리 상인들은 저마다 곡식과 소금을 내어 잔치상을 차렸고 여울은 그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새 저울 다루는 법을 손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듬해 봄 여울은 처사이를 품에 안고 친정을 찾았고 건강을 되찾은 백감고는 손주를 품에 안으며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당에 심긴 매화나무 아래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그 곁에서 형규와 박씨 부인도 오랜만에 근심 없는 얼굴로 함께 웃었습니다. 낮잠을 잔다고 손가락질 받던 처녀는 결국 조작된 저울 하나로 흔들리던 포구. 마을 전체의 신용을 지켜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작거리에서 조는 사람을 함부로 흉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저 사람도 밤새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되짚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낮에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무엇을 위해 저울 눈을 밝히고 있는지를 아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세 처녀 중 누구를 며느리로 택하셨을지,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적은 없었는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